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를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개 BTG가 세게 들어갔는데 완전히 전멸해버렸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자치공화국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당량을 봐서 들어온 부대들 굉장히 가혹하게 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항명이 발생해서 우리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무조건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헌병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이게 소수민족들 부대들을 워낙 가혹하게 다루니까 아마 앞으로는 점점 확산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이런 추세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슬로반스크 공세를 실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마지막 타겟이 슬로반스크인데 이지움 남쪽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러시아가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노바카호프카, 여기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부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강 건너편에 뭔가 이렇게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도하작전 또는 도강작전, 뭐 지금은 뭐 이 댐 위에 다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너갔을 텐데, 그걸 성공해서 교두보를 지금 확장하는 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됐으면 뭐 그냥 게임이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르손에서는 여전히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전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어제는 병력 70명, 전차는 없고 이런 사상 최저의 전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한참 세게 양측이 붙었을 그 시기와 비슷한 그런 전과가 나왔어요. 병력은 전일 대비 300명 사살, 전차는 18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16대 격파, 야포 한문 격파,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죠. 전투기 2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나왔는데, 하루에 전투기가 아주 오랜만에 2대가 격추가 되었고, 그리고 전차 18대, 장갑차 20대, 이거 딱 하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개 기계화 대대 이상의, 우리 한 개 기계화 대대 같은 경우는 뭐 한 33대, 35대 이 정도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38대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로반스크에서 한 개 BTG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괴멸된 그 전과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오래간만에 큰 전과 속의 전선 상황을 보면,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군 60명이 집단 탈영 후에 실종됐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포리자주 지역에 러시아군 병력 없는데 60명이면 2개 소대가 그냥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데, 아마 뭐 이 좀 손실 좀 다 당하고 나서 남은 한 개 중대의 남은 병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중대급으로 그냥 탈영해 버렸다. 이제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미콜라이우 시내 한복판 호텔에 정확하게 중간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주민들을 크림반도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리고는 크림반도 왔으니까 여기서 강제 징집을 하는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정말 뭐 추악한 짓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감청을 해봤더니, 러시아가 지금 탄약이 고갈된 거는 뭐 당연하게 지금 다 아는 일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 보급로를 자꾸 끊으니까 이제는 식량까지 고갈이 돼가지고 일부 부대에 영양 실조가 보고되고 있다라는 감청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전선 이탈이 확대되고, 도망가면서 이 가정집에 약탈을 하는, 뭐 돈이 조금이라도 돼 보이는 것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은 러시아는 지금 헤르손 방어를 포기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헤르손 강 이남에 이동식 콘크리트를 가지고 벙커를 만들어서 설치 중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들은 그걸 무슨 뭐 공중 화장실이냐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다는데, 지금 뭐 참호파고 요새 구축하고 진지 구축하고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콘크리트를 찍어서 만든 그런 그 박스 같은 것들을 지금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막 구조물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그거 뭐 포함방만 맞으면 다 부서질 텐데 그거 뭐하러 하냐.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 즉, 이 지금 뭐 요는 헤르손강 이남의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그러니까 헤르손 지금 포기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네프르강 북쪽에서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죠. 헤르손 시내에 있는 헤르손 대교, 그리고 거기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노바카우프카, 그 앞에 있는 카우프카 댐, 그렇게 해서 댐을 거쳐서 내려와서 노바카우프카를 점령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루트인데, 그 두 가지 루트 중에서 노바카우프카, 카우프카 댐 옆이죠. 거기서도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아까 이 큰 전과를 마련하게 된 바로 그건데, 슬로반스크 방면의 공세 시도를 했는데 한 개 BTG가 완전히 괴멸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슬로반스크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바흐무트죠. 그 바흐무트 일대의 도로를 장악 시도를 하다가 러시아가 실패했다. 자, 러시아가 또 벨고로드에서 방공용 미사일이죠. 지대공 미사일 S-300 그걸 동원해서 하늘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지대지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참 러시아가 이제 탄약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그 완전히 그냥 국물까지 짜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참 러시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약이 왜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느냐 하는 이 2차 대전 스타일의 보급 상황, 러시아가 자랑한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이 보급 요원들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탄약 박스를 하나하나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전달.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탄약 박스를 막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얼마나 해야 이 트럭 다 채우겠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는 그냥 지게차가 가서 팔레트 위에 있는 거 뭐 한 세 번 정도만 딱 떠서 딱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 5분에서 10분이면 이 트럭 다 채워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이 트럭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전달을 계속하고, 전달하면 안에서 또 받아넣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 탄약 보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했냐? 러시아군이 올렸어요. 야 말이야, 니들 하이마스로 우리 탄약고 다 때렸다고 하는데 우리 탄약고 이렇게 멀쩡해. 지금 보급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러시아군이. 참, 그런데 이 보급을 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도 참 웃기지만, 정말 대단한 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보고, 자, 이거 지금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이라고 했어. 자, 도네츠크 지역에 건물 내부가 이렇게 생긴 건물, 이걸 조사해. 해가지고 이 건물 내부가 이렇게 생긴 건물을 조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SNS, 이걸 이 7월 8일 날 공개를 했는데, 러시아군이 여기다가 결국은 이 건물을 확인해내고 여기다가 하이마스 쏴가지고 이 탄약고를 없애버렸답니다. 폭발시켜버렸답니다. 참 더욱더 안타깝네요. 자, 이런 소식 속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최근 루한스크는 물론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S-300 방공 시스템을 지대지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시에서 S-300용 OV-55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7월 13일 야간에 하르키우시에서 다량의 S-300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을 지대지 공격 수단으로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이 미사일 가운데 상당수를 격추했다고 세르이 볼비노프 하르키우 경찰국장이 현지 시각 7월 14일 밝혔습니다. 볼비노프 국장은 침략자들은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부분 우리 방공 시스템이 요격했다라며, 적의 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요격되었고 일부는 지상에 떨어졌지만 불발탄이어서 현재 인근 지역을 통제하고 해체 및 수거 작전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해당 미사일이 벨고로드에서 날아왔으며 하르키우 중심부의 아파트들을 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내와 시 외곽 지역의 미사일 추락 지점에서 파편을 수거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당한 것은 빠른 속도와 고도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S-300 방공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인 OV-55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방공 시스템인 부크에 요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방공부대에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9K-37M1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 중인데요.
이 미사일은 마하 5를 훌쩍 넘는 OV-55 미사일과 달리 마하 3에서 마하 4 수준에 불과하고 사거리도 50km 미만이어서 주로 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되는 버전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거의 같은 무기 체계를 써도 우크라이나군은 되고 러시아는 안 되는 것을 보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진짜 문제는 까보로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 그 자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S-300 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대지로 쐈다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벨고로드에서 또 하르키우시로 쐈으니까 이제는 이 러시아가 아예 여기저기 이 전선, 저 전선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략 다 떨어져서 뭔가 쏘긴 쏴야 되는데 쏠 게 없으니까 야 구형 S-300 그거 갖고 와 해서 이 OV-55는 구형 S-300 미사일이거든요. 이거 꽂아서 이제 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탄약이 없는 거예요. 참 문제는 이걸 우크라이나군이 부크로 요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의 부크는 1998년도에 마지막으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개량 안 한 지 25년 된 미사일이죠. 그 미사일을 가지고 이걸 요격해버렸는데 스펙상으로는 요격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거는 마하 5로 날아가고 부크는 아무리 빨라도 마하 4인데 그걸 이제 요격을 해버렸는데 결국 그거 보면 정말 정신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러시아는 정말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전과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고 병력을 충원하려는 러시아의 꼼수가 점점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러시아 연방 모든 자치공화국과 주마다 400명 정원의 한개 의용병 대대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너무 스케일이 큰 거짓말을 치다 보니 각 기관별로 말이 맞지 않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이른바 자발적 동원이라는 황당한 단어를 내세워 85개 연방 구성단체에 의용병 대대 편성 명령을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자발적 동원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러시아 프리랜서 군사 전문기자인 막심 포민이 현지 시각 7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동원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는 물론 특별시, 자치공화국과 크림공화국, 심지어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각 주에서 모두 시행이 발표됐습니다. 자발적 동원 절차를 시행하는 주체는 각 정부와 자치정부지만 계약 당사자는 모두 러시아 연방 국방부임에도 각 주마다 다른 계약 조건이 발표되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은 전투병과 50세 이하, 비전투병과 60세 이하 남성에 한정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6개월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삼고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20만 루블의 경력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같지만 급여와 근무 조건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발표되고 있다고 포민 기자는 전했습니다. 포민 기자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들은 다른 계약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2만 루블 즉 500만 원, 25만 루블 650만 원, 많은 곳은 35만 루블 785만 원이라는 각기 다른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전선 투입에 앞선 기본 군사훈련에 대한 안내도 지역마다 보름에서 한 달씩 각각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월 약정 급여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급여는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지역이 똑같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러시아 네티즌들은 자발적 동원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라며 크렘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번 자발적 동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러시아는 8월 말까지 3만 4천여 명의 신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황당한 조건으로 인해 일부 연방 주체들은 의용병 대대 창설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대 창설 완료 기한을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제재로 장부상 현금은 넘쳐나지만 실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없는 흑자부도 상태로 전투장비 수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불 능력도 없으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는 러시아 정부,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러시아 공화국의 각주가 있고 제일 큰 공화국이죠. 그리고 뭐 체첸 공화국, 뭐 온갖 공화국들, 자치공화국들, 거기에서 또 이제 뭐 또 모스크바 같은 이런 특별시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전체 이런 단위가 85개가 있는데 그 85개 단위 각 하나마다 뭐 인구 많고 적고 다 필요 없고 그냥 400명 한 개 대대씩 의용군 모집해. 의용군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그런데 월급이 한 550만 원,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또 지역마다 지각각이고.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복무하는데 살아 돌아오면 준다. 아니 오징어 게임은 뭐 이 상금이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서 엄청나게 돈이나 많이 주지. 여기는 돈도 뭐 살아 돌아오면 한 3천만 원 정도 주는데 그렇게 준다. 그것도 6개월 지나봐야 또 아는 겁니다. 살아 돌아와 봐야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갈려나가는 이 전선에 집어넣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의용병 모집 포스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모병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까? 아니 살아 돌아오면 주겠다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50세 이하는 전투병과 그리고 60세, 50세 이상에서 60세 그 10년까지는 비전투병과 뭐 구속 군수지원이나 행정이나 뭐 전선의 행정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50세 이하. 이야, 우리 50세 이하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실제 돈바스 전선인데요. 아니 이 형님들 저보다 훨씬 형님들처럼 안 보입니까? 아니 이 형님들 진짜 군인이래요 지금. 그런데 이 형님들 제가 그냥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그냥 동네 경로당에서 이 전방 뭐 병영 체험 뭐 이런 거 지금 간 분들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전선에 투입된 진짜 군인들이랍니다. 이 정도로 지금 확확 끌고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희생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게 많다 보니까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불만이 야, 왜 러시아 공화국 니들은 그 출신 니들은 위험한데 안 들어가고 우리 지역의 자치공화국 출신 이런 부대들만 왜 위험한데 집어넣는 거야 라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그런 행위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를 장악하고 있다가 뭐 이제 어떤 그 외부 충돌이 생기면 제일 위험한 곳에 그 현지에서 모집한 그 인원들을 보내서 먼저 이제 손실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러 들어가고 이제 이런 짓을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했는데 지금 식민지 시대냐? 라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든 추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군 입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선 장병들의 불만과 분노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소수민족 부랴트 대대가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키고 러시아 측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선봉부대 중 하나로 투입되었던 부랴트 자치공화국의 부랴트 대대가 군 복무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복귀하겠다며 항명을 일으켜 러시아 당국과 대치 중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부랴트 공화국의 반러시아 성향 시민단체 자유 부랴트 재단의 알렉산드라 가르마자포바 이사장에 따르면 부랴트 공화국은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한 개 대대 병력을 보내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르마자포바 이사장은 시베리아 지역 소수민족 자치공화국들이 이번 전쟁에 보낸 병력은 전체 러시아군 병력의 16%에 불과하지만 루안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전체 러시아군의 80%가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출신이다 라며 위험한 곳에 식민지 군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던 짓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가르마자포바 이사장은 우리 장병들이 죽어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황금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식민지를 누리려는 푸틴의 야망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싸울 이유가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녀의 이런 주장에 호응해 일선 부대에서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일간 키우 포스트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의 군인 150명이 전역과 귀국을 요구하며
전투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군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며 위협하면서 임무 복귀를 명령했지만 군인들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에서는 지난 5월 자포리자와 헤르손 전선에서 돈바스 반군들의 집단 항명이 발생했고 6월에도 근위 공수여단 일부 병력이 집단 항명과 함께 무단으로 본토에 복귀했다가 체포되어 투옥되는 등 항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디 푸틴 대통령, 국민은 물론 군인들도 반대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집착이 자신의 권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랴트 자치공화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 조금 북쪽에 아마 바이칼호 인근 뭐 어디쯤 될 것 같은데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여기에서 한 개 대대 한 400명을 차출해서 이번 전쟁 초기부터 이제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어려운 곳은 다 들어갔답니다. 마리오폴 전투도 참가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400명 이상이 왔는데 지금 150명이 지금 집단 항명한다. 이 말은 뭐냐? 3분의 2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제 뭐 보급도 안 되고 탄약도 없고 아까 뭐 영양실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이러면서 이 어려운 곳은 다 도구로 다 들어가라 그러고 지난번에 세베르도네츠크 그 전투에도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도네츠크 공화국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희생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 잘 안 죽고 다 이런 이 자치공화국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서 갈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냐?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집에 보내달라 하고는 지금 군사경찰 즉 헌병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었죠. 근위 공수여단 대대가 한 개 대대가 집단으로 그냥 우리 집에 간다 하고는 국경을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국경 넘어가서 전부 체포되어서 지금은 감옥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감옥에 가서 지금은 이 전시 상황이 아니까 뭐 즉참하고 이거 안 돼요. 즉결처형하고 이거 안 돼요. 그냥 형법에 의해서 탈영했으니까 그냥 탈영이에요. 훈련 중 탈영이에요. 특수군사작전. 그래서 훈련 중 탈영했으니까 그에 맞는 형량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는 것이죠. 전면자 같으면 탈영해서 뭐 단체로 나왔으면 다 그냥 직결처형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전면자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끝일지 저는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